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유신 시절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를 근거로 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중 한 분입니다. 민주인권평화재단 준비위원회 양춘승 위원장을 인터뷰합니다. 5년여 전인 2009년 3월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에서 핵연료봉 이송 도중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당국이 숨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의 내막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뉴스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시처럼 하나의 일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작은 시골 학교, 16년의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는 063-323-2258, 323-2258. 검색창에 푸른꿈 고등학교를 검색해보세요.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1월 5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한때 할 말을 했던 신문. 예. 조선일보 기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말이죠. 9월 6일자에서 민변에게 당하기만 하는 검찰 국정원의 간첩 수사.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은 바 있습니다. 예. 북한 대남 공작기관인 보위사령부로부터 남한에 내려가서 간첩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서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변이 적극적인 변호인 조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무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일보 논조는 간첩인 사람을 민변이 법리를 이용해가지고 간첩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다. 거기에 이제 검찰하고 국정원이 당했다. 예. 이런 식으로 본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오늘 일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검찰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을 이처럼 대규모로 징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검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공정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직업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변협의 징계도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첩인데 간첩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다. 거짓 진술 강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법 집행을 방해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징계 신청을 한 민변 변호사 7명은 이렇습니다. 권영국,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장경옥, 김인숙 변호사 이렇게 이분들이 징계 신청을 당했습니다. 민변에서도 나름 에이스로 통하는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 권영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였다가 이 노동인권이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분개해서 사법고시를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분입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장경옥 변호사 같은 경우도 간첩 증거 조작을 이렇게 세상에 그 실상을 알렸던 그런 변호사기도 하고요. 예. 검찰의 그 징계 신청 이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바꿔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검찰도 이 직업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예. 검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공정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직업인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변협에도 예. 검찰에도 예. 그죠? 예. 법무부에도 예. 법무부에 징계 신청도 하겠다. 예.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나 이런 일과 관련해서 말이죠. 예.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이건 뭐 국기문란 사건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그 국정원 직원과 함께 휘둘렸던 뭐 공범이라는 의혹까지도 나왔던 이런 검사에 대해서는 뭐 조사조차 했나요? 기소는커녕 뭐 아무런 징계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좌천성 인사발령 그거 말고는 없었죠. 이시원 검사. 이시원 검사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 사람은 뭐 정말 선의로 보자면은 국정원 직원 농간에 휘말린 그런 아주 능력 없고 실력 없는 검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건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검찰이 쉽게 말하면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민변 탓을 합니까? 예. 그리고 거짓 진술 강요? 이게 실체적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자,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이런 제목인데요. 한국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누려야 할 놀이나 이 재화 또 기회가 결여돼 있다고 느끼는 아동 결핍 지수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0세부터 17세 아동을 키우는 4,007가구를 대상으로 종합 실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자, 삶의 만족도 OECD 꼴찌였습니다. 1위는 네덜란드, 2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 핀란드인데요. 다 94%, 90%, 89% 이랬습니다. 한국은 60.3%로 30위 꼴찌였습니다. 예. 29위가 76.6%군요. 네. 예. 그 29위와 30위 사이. 그러니까 29위가 루마니아거든요. 루마니아와 꼴등 한국 사이에 무려 16.3%포인트. 네. 예.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압도적 꼴찌군요. 압도적 꼴찌입니다. 예. 압도적 꼴찌란 말. 예. 이거 참 아주 신선한 그런 표현입니다. 아동 결핍 지수 OECD 최고였습니다. 정기적인 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예, 이거 결핍돼 있다. 52%대입니다. 자전거 등 야외 활동 장비 보유 25.1%, 생일잔치, 가족행사 등 이벤트 참여 22.4%, 친구 초대 기회 21.1%, 매일 과일 채소 섭취 19.7%, 한 끼 이상 육류, 생선 섭취 15.7%. 이랬다는 겁니다. 교과서 이외에 도서를 보유하는 거 14.5%. 아동 결핍 지수 OECD 최고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들 생일잔치에 초대하고 과일 채소 섭취하는 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던 일 아닙니까? 예. 그만큼 좀 개인주의화 되고요. 각박해졌고, 예. 친구들하고 놀 시간에
공부라도 더 해라. 학원 가라. 그렇죠. 예. 솔직히 뭐 저희 아이는 본인이 원하기 전에는 학원 안 보낸다는 그런 나름 부부 사이에 원칙을 만든 게 있는데, 근데 애가 학원에 안 가니까 이 따돌림을 당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애들을 좀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더군요. 예.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다수가 안 가면은 이제 가는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할 텐데. 네, 글쎄 말입니다. 예. 학원 하시는 분들께는 좀 누가 되는 발언일 수는 있겠지만은, 과도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스트레스 5년 전보다 증가했다. 이것도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이겁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게 국민 행복 시대 아닙니까? 예. 예.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요. 1% 국민 행복 시대, 이런 거라면은 이해가 됩니다. 예. 이 아이들 키우는 또 부모들은 과연 그러면 행복하냐? 네. 그것도 아닐 건데 말이죠. 서울신문 14면 보면은 온 나라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보고서가 나왔는데 2018년쯤 되면은 나라 빚이 700조가 된다라는 무서운 경고가 실려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37%에서 2060년에는 17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증세 없이는 막대한 정부 부채에 시달리는 남유럽이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의 재구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온갖 형태의 경제의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사전에 질문한 게 아니지 않느냐. 부총리한테 다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해노믹스가 사라지고 초이노믹스만 남게 된 그 현실의 맥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준표발 무상급식 지원 중단, 수도권으로 확산.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수도권 어느 지자체로 확산이 됐겠습니까? 새누리당 단체장이 당선된 지역권이겠습니까? 자,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이 경남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인천시도 시교육청이 교육실무협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를 위해서 184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최근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인천시는 새누리당 단체장, 인천시 교육청은 진보 교육감. 이렇게 돼 있죠. 경기도의 경우 이재정 교육감이 다른 시도처럼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도의회에 전달했는데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혀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14면을 보더라도 이 홍준표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에 경남 기초단체들도 지원 중단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네요. 네. 어제 그 경남도 박종훈 교육감인가요? 네. 예,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천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는 당연하다.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보조금은 감사와 관계없이 지원하겠지만 나머지 급식 보조금은 경남도 교육청의 감사 거부로 도비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천시 예산 지원도 곤란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의령군,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밀양시, 그리고 창녕, 함양, 하동, 산청, 남해, 거창, 함안군도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중단의 뜻을 같이 한다며 경상남도가 내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주민들 무상급식 하던 거 안 하겠다는데 이거 당신들이 우리 보고 정치하는 거냐 행정하는 거냐 따질 수 있는 건 주민들밖에 없죠. 예.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새누리당 단체장을 뽑지 않았다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예. 하여튼 새누리당 단체장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불량한 복지 정책, 네, 실효성 없는 복지 정책, 네. 너무나 뚜렷해 보입니다.
자, 한국일보 일면으로 가보면은 뭐 여러 신문들이 다 다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국방부 검찰단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연재욱 소장, 옥도경 준장, 이렇게 전 사이버 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윗선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으로 꼬리를 자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전직 사령관을 기소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사 대상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말이죠.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특검의 필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면죄부를 줬다는데 김관진 당시 장관에게 예. 면죄부를 준 정도가 아니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했죠. 예.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 하고 있는데 뭐 훈장을 받은 거죠. 상 받는 거고. 나중에 연재욱 옥도경 씨도 엄한 징계를 받을지 뭐 징계 외피를 쓰지만 결국에는 덕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위기를 탈출할지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김관진 장관 이 뭐 사실 뭐 이 수사 결과대로라면은 연재욱 옥도경 자기 바로 밑에 사이버 사령관으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국방부 장관이란 이야기입니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야당이 사자방 비리 규명 전면 공세에 나섰습니다. 사자방, 4대강 사업 해서 해외 자원 개발에서 방위 산업에서 해서 사자방 비리입니다. 이 뭐 합쳐서 한 100조가 넘는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천문학적 세금 낭비를 초래했던 이런 사안들,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결국 당신들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이제 묻겠다는 겁니다. 특히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는 경향신문이 5인방을 거론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그리고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당시에는 그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해서 자원외교 실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예. 현 정권 인사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고요. 이명박, 이상득 형제가 또 포함되어 있고요. 예. 하긴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천문학적 세금 낭비, 또 비리 의혹, 이게 뭐 공조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죠. 예. 전현 정권 또 한 가문의 형제 간의 이런 끈끈한 유착,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낸 그런 사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상득, 박영준은 15년 동안 국회의원 또 보좌관 그 사이 아닙니까? 예. 예. 또 터졌다 이명박 폭탄, 경향신문 3면에 또 관련한 박스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득 의원 때에 그 생긴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폭탄. 예. 이번엔 뭉치 예산이란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730 재보선 당시 전남 순천 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예산 폭탄론 이걸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샀던 거 아니에요? 예. 예산철을 맞아서 순천에 100억대의 신규 사업이 추가되는 등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오늘 한겨레가 6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순천만 정원 박람회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정원 산업 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10억이 반영돼 있고요. 순천시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에 2017년까지 추가로 88억이 더 들어갑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바짝 통제하는 상황에서 순천시가 100억 규모 프로젝트를 새로 끼워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 실세인 이정현 최고위원의 힘이 크게 작용한 덕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순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마지막까지 사업을 보류하는 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지난 9월 기재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이 관여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될 사업인데 이정현이 나서서 뭐 해결을 해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다음 소식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한 기사인데,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를 통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집중하고 있는 일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도 사무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또 반기문 총장은 자신을 대선 후보로 거론하는 정치권의 논의는 자신의 의사가 전혀 아니라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일면에 실렸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답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게다가 남은 임기 동안의 사무총장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남은 임기 마치면 대선 한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예. 대선하고 겹치지가 않아요. 뭐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또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만 한 소리죠. 하나만 한 소리. 예. 서울신문 일면 가보겠습니다. 통일부가 다음 달 발표할 조직 개편에서 북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한 대북 정세 분석을 담당하는 정세 분석국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정세 분석을 토대로 남북 관계의 방향성과 대응 정책을 판단하는 통일부의 핵심 기능이 약화되면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통일부가 이명박 정권 이후 하는 일이 없죠. 뭐가 있습니까? 남북 교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비선 라인이 휴민튼이 이게 다 끊겼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대북 정보라도 제대로 수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능마저도 축소하겠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뭐 대북 정보 이게 뭐 비단 뭐 또 남북 화해 협력 이것과 무관하게도요. 북한 내부에 좀 민감한 정보 같은 것들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쪽박이든 대박이든 뭐 어떤 통일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대북 정보 핵심 조직을 없앤다는 겁니다.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불필요하기 때문에 축소하는 거겠죠. 국정원 의존도가 좀 높아지겠군요. 그렇죠. 예. 국정원의 대북 정보만 있습니까? 조작도 하고 뭐 그런 대남 정보도 예 많습니다. 예. 국민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동아일보 일면에도 실린 기사인데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사실상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입도 그러니까 그 섬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예. 들어갈 섬도해서 입도. 자,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독도 방문객 안전과 영유권 강화 취지로 진행되던 입도지원센터 건설을 위한 사업자 입찰 공고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베 무섭네요. 아베한테 쪼네요. 우리 박근혜 정부가 말이죠. 예. 일본은 지금 한국 날마다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로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일본 자극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인 독도에 입도하는 시설마저도 짓기로 한 계획 취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으려면 일본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지어야 되는 건지. 하기야 뭐 전시 작전권도 없는데요. 뭐. 예. 한겨레 오면을 가보면 어느 외교관의 울분, 자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어느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힘센 형님 뒤에 숨은 꼴이다. 군사력과 외교력 상당 부분 비대한 것인데 자기 나라 군대도 통제 못한다고 주변국들 속으로 우리를 얕볼 것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그 환수, 재연기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얕잡아 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도. 북한도 실제로 그랬어요. 아니 뭐
군사조건이 없는 남한하고 우리가 대화해서 뭐합니까? 미군 나와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역대. 예. 그래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걸 어떻게든 더 돌려받으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고 핵도 개발하려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이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YS도 평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받으면서 2000년까지 반드시 전시작전 통제권도 돌려받겠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박정희 시절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한때 그랬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이게 시계가 김대중 노무현 그 이전 그러니까 YS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YS 시대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성군이에요. YS가. 시계가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더니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더니 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 조치에 따라서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일본 눈치다 보면서 일본의 위세 앞에서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니 곧 일제시대로 또 돌아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힘센 형님 뒤에 숨은 꼴이다. 어느 외교관의 울분 자탄론을 한겨레 1면과 5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 비슷한 말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었죠.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 하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거에 그 당시 그 이른바 똥별들이 단체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똥별들을 향해서 또 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그 똥별 중에 한 명은 또 미국 방산업체에다가 군사정보를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 천하의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정말 좀 울분이. 자, 동아일보 1면을 가보겠습니다.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얘기입니다. 예. 입찰 비리로 통영함에 불량 음파 탐지기가 장착됐습니다. 그래서 통영함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 바로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라는 겁니다. 2009년 12월 계약 체결 때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서 직접 구입하기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또 자신은 무관하대요. 자신이 무관하다라고 말하면 무관해지는 겁니까? 무관이라고 한 거 아닐까요? 무관. 그만둬야 되겠네요. 문무할 때. 본인이 직접 사인했다고 하면. 예. 거짓말도 하는 그럼요. 이거는 뭐 명징하게 증거가 남은 건데요. 오늘 경향신문 13면을 보면은, 원자력 학계의 전현직 교수들이 원전업체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서 수년 동안 보유해온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 교수들이 말이죠. 제자들 원전업체 주식을 무상으로 보유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을 지내거나 현재 원전 규제기관의 산학기관장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 장순웅 한동대 총장,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등이 장 교수 제자가 2000년에 설립한 원전 안전평가 전문업체 액트의 주식을 최대 17%까지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핵피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 이렇게 원전 관계 그 학과가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핵피아가 형성됐다라는 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업자이면서 또 말하자면 이를 견제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항맥에 뭉쳐 있다는 거죠. 예. 이래서야 과연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다 그냥 아364이 아니에요. 아364이.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해먹는 거죠. 예. 자, 동아일보 12면을 가보면은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의료 과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B병원 K원장이 3년 전 비슷한 사고로 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도 주목됩니다. 46살 여성이었는데 K원장으로부터 위밴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같은 수술을 받고 위밴드 제거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S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다음 통증을 호소했고 이 원장은
이 여성에게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놔줬다고 합니다. 수술 3일차에 접어든 이 여성이 전신 통증을 호소하자 이 원장은 또다시 진통제를 주사했고 체온이 38.8도까지 올라가자 해열제를 처방했다는 겁니다. 정상 체온을 되찾으니까 이 원장은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서 퇴원 조치를 했는데 이틀 뒤 이 여성이 다시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이 원장은 위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복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공, 즉 구멍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사가 붙었는데 근데 과실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 해서 결국 소송은 이 원장이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 과실 이거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병원과 환자 이게 평등한 그런 정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이 환자가 이기기란 쉽지 않은 건데요. 하여튼 과실 증거 부족으로 해서 이 원장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경기도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통령이 아닌 부총리 이름 뒤에 노믹스가 붙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붙인 것이 아니고 언론이 붙인 것으로 이해를. 뭐 언론에 부탁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거 과연 잘 모르겠습니다. 그네 노믹스는 사라지고 조이노믹스만 남게 된 배경. 상위 1%에게 배당 소득의 72.14%가 가고 있습니다. 상위 10%를 보십시오. 상위 10%에게는 93.48%가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소수 부자들에게 가는 소득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계 소득 증대 패키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예, 그 질문을 제가 미리 받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드렸습니다. 부총리께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이런 주로 사용자 단체들의 건의는 거의 절반 이상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노동계나 시민단체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 대기업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법이니까 이렇게 엉뚱한 세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미리 받지 못해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이런 데 대해서 개별 소비세 부과 계획이 있냐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담 가는 품목에 대한 증세를 검토하면서 실제로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OECD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5배 정도 높습니다. 대단히 심각하죠. 더군다나 우리 가계부채는 국민들의 상환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대출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160%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국가보다 30, 40%, 심지어 60%까지 높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27%였습니다. 이런데도 위험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가계 소득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을 해서 부채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계 소득 높이면서 배당 소득만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다음은 위험한 대출 구조입니다.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53.8%입니다. 그 중에 변동금리 대출, 혼합형 포함해서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변동금리 대단히 심각합니다. 변동금리 96% 이상인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부실 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3%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 자본 유출과 자산가치 하락이 일어나면 역시 부실 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가계부채 위기가 오는 것이고 가계부채발 한국판 금융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면 무엇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그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가 부총리가 어느 사람 아닙니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부총리가 모르면 총리가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총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는데 원고를 주셔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아니 이 정도도 모르세요? 그 부총리에게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일방적으로 그걸 하지 마시고. 예, 잠시 말씀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원고가 사전에 없어도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요. 그네노믹스는 사라지고 조이노믹스만 남게 된 배경. 경제를 아는 사람이 초이, 즉 미스터 죄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월드 리뷰에서도 초이노믹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신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 비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일 한국의 혼란스러운 성장 계획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이노믹스의 내용 중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분석도 있었는데요. 예. 사설은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 소득의 1.6배로 차입 투자가 이미 최대 한도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설은 또 초이노믹스의 사내 유보금 과세가 재벌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초이노믹스는 한국을 세계 경기 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정부의 개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가 이 사설을 읽고 뭔가를 좀 깨달아야 될 텐데, 나 외신에 나왔다. 이거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요. 조간 브리핑에서 간단히 언급을 했었는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는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 사실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은 현지 시간으로 4일 한국 정치권에서의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 반 총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 측은 이날 배포한 언론 대응 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반 총장의 향후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시사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예. 출신국의 국내 정치 관련 보도가 계속될 경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론조사를 포함한 국내 정치 관련 보도를 자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016년 말에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망론이 확산됐습니다. 예. 일본 보수 성향 정당이죠. 차세대당.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이 없었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보수 성향 야당인 차세대당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어제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 연행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차세대당은 자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의견을 확산시키면서 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차세대당이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이달 10일과 11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이후에 이것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유엔 난민기구가 이 무국적자들 위한 캠페인 벌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현지 시간으로 4일 무국적자로 분류된 이들의 법적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I belong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와 안젤리나 졸리 특별대사 등 30여 명은 이날 공개 서한을 통해 무국적 상태는 희망이 없는 생활을 의미한다며 무국적 상태를 없애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는 10년 이내에 현재의 무국적 상태를 없애고 또 무국적 상태로 어린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이 무국적자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합니까? 유엔 난민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무국적 상태이고 10분마다 무국적 어린이가 태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특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시리아의 내전 등으로 수백만 명이 난민 상태로 몰렸다고 전했고요. 외국에서 난민 상태로 태어난 어린이들은 본국은 물론 정착지에서도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이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여권이 없어서 마음대로 이동하지도 못하고 또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이나 서비스 등 기본적 권리마저 거부되고 있다고 유엔 난민기구는 설명했습니다. 예. 유엔 난민기구는 아이빌롱 캠페인을 통해 1,000만 명의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9.11 테러로 파괴됐던 세계무역센터 부지에 새 건물이 들어섰는데 입주가 시작됐군요. 네, 2001년 9.11 테러로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무너진 지 13년 만에 이 부지의 기업들의 입주가 현지 시간으로 3일 시작됐습니다. 원 월드트레이드센터라는 이름의 이 건물에 이날 미국의 한 대형 출판업체의 직원들이 입주했는데요. 약 3,000명의 희생자를 내며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무너진 이후 처음으로 기업 업무가 재개된 겁니다. 이 건물은 104층이고 높이가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던 해를 기념한 1776피트, 약 541m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됐습니다. 예. 이 빌딩의 전망대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될 계획이어서 이곳이 야경의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비는 총 39억 달러가 투입됐고 완공까지 8년이 소요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빌딩 입주 계약의 60%가량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아프리카를 돕는 데 쓰인다는 빌 게이츠 재단의 기부금, 알고 보니까 대부분이 부자 나라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군요. 네, 영국 가디언은 4일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아프리카 농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부자 나라 연구소들을 돕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재단이 최빈국 사람들을 돕고자 지원한 30억 달러 중 대부분이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쓰이고 10% 정도만 아프리카에서 사용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예. 신문은 그레인이라는 연구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30억 달러의 절반이 전 세계 수백 개의 연구개발단체로 들어갔는데 그 보조금의 80% 이상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조직들로 들어갔고 10%만 아프리카 단체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농업부문 NGO에게 주어지는 자금의 75% 이상이 미국으로 갔고 4%만 아프리카로 갔다고 꼬집었고요. 특히 미국의 다국적 종자기업 몬산토 등과의 협업 관계 때문에 아프리카 현지 농부들의 자생적 종자 시스템 구축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단 측은 수령자의 대부분이 받은 기금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현지 기관들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문희정 아나운서가 짚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한 변호사들과 간첩 사건을 맡은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폭행에 연루된 5명 외에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소 없이 징계를 신청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기륭전자 해고 노동자들이 9년 만에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유흥이 기륭전자 분회장 등 10명이 렉셀 ENG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69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안전관리비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철도공단과 도로공사는 각각 13개 공구와 12개 공구에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손실 등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350여억 원의 법인세 과세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수백억 원대 거래 손실을 본 것에 대해 기업 경영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37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올해 말까지 42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67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급하게 병원을 가거나 외출을 해야 할 때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이를 시간당 4,000원의 보육료로 맡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승용차가 음식점으로 돌진해 손님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강서구 화곡로 강서문화원 인근 도로에서 최 모 씨가 모는 승용차가 도로 옆 식당을 덮쳐 이 모 씨 등 식당 손님 7명이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회 분야, 문화 분야 이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네. 얘기들이 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여야는 오늘 이른바 사이버 사찰 논란 그리고 공무원 연금 등 이 공적 연금 개혁 내지는 개정 논란 등을 중심으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4일차 국회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4일차고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성태, 심재철, 김세연, 이노근 의원 등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우상호, 김태년, 박홍근, 그리고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섭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정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야권은 관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연내 처리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선제적으로 만들 것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경남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예. 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추진 과정,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이번 국감에서 좀 드러났는데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제기됐죠.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을 날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권익위는 2010년에 이 공공기관 사업 예산의 편성과 출자 등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마련해서 이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합니다. 말 그대로 공공기관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500억 넘게 들어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라는 거였습니다. 기재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신규 투자 사업,
자본 출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예산에 반영하되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경우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수행한다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인 거죠. 여기에서 기재부가 말하는 외부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인데 막상 KDI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지침을 바꾼 이후로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이 5,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카자흐스탄 광구 인수사업, 또 8,200억이 넘게 필요한 미국 셰일가스 사업 등을 잇따라 추진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의 성과 물론 현재까지 보고된 바는 전혀 없죠. 이 기재부는 시간상 혹은 절차상의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권익위는 반대로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는데도 목적이 불분명한 대규모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진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은 이제 정치권에서 뭐 국회겠죠. 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하자라는 얘기 뭐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는 하지만 이런 말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뭐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검토해 봤는데 힘들겠다 하면 그만이니까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국민적 관심도 커서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면서도 이 사안을 국정조사로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야당과 인식이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으로서도 새정치연합과 게임을 벌이게 된 셈인데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사자방을 분리해서 사안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새누리당이 끝까지 보호할 사안은 당연히 자원외교 부분이겠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자원외교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4대강 문제를 포함한 다른 문제와도 관련이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자원외교만큼 직접적이진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나랏돈이 손실된 규모로 본다면 자원외교가 금액이 제일 커 보이는데 뭐 이건 안 한다. 글쎄요.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내년 2월 초에 열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2월 초에 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다음 주쯤에 전대준비위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대준비위에는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15명, 20명쯤이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대준비위가 전대 경선 룰을 결정하는 기구라서 아마 이 조직을 둘러싸고 치열한 내부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현재 비대위 구성을 보면 각 계파 대표하는 사람들 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분들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대부분 도전할 걸로 보십니까? 네,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도전하기 싫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죠. 이 엊그제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영남대 김태일 교수가 이 계파 청산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계파의 수장들인 비대위원들이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더니 문재인 의원이 그건 좀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대 출마 의사를 확인해 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박지원 의원의 경우 이미
전대 캠프를 꾸리고요.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청와대 등에서 함께 일했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 한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지금 사람도 계속 모으고 조직을 꾸리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내년 초가 안팎으로 아주 매우 큰 이슈에 휘말리는 혼돈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정치민주화는 뭐 전당대회도 좀 잦은 것 같고요. 네. 상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김효진 PD였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환경단체들이 경북 경주시에는 월성원전 1호기 방사능 누출 사고 은폐와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해명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진실과 쟁점 무엇인지 환경단체 모임입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정의행동 이헌석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가지 좀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원전 이 명칭 부를 때요. 네. 월성 원전, 뭐 고리 원전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어디쯤 있나 궁금해 할 텐데 예. 왜 그렇게 부르는 거죠? 다른 지역은 좀 다릅니다만, 월성의 경우에는 과거에 월성군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경주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경주하고 통합하기 전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성으로 이제 이 이름을 붙인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영광이나 울진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 명칭을 다른 것으로 다 바꿔달라고 이제 요청을 좀 해서 지금 이제 영광 같은 경우는 한빛 되고 있고요. 울진 같은 경우는 한울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종 사고나 이런 게 이제 뉴스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 팔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런 민원 사항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한테 좀 경각심을 심어주고 하기 위해서는 좀 예를 부산 기장 뭐 고리 원전이라든가 이렇게 그렇죠. 정확하게 지역명을 얘기해 주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경주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여기에서 벌어진 사고와 사건 보도는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2009년 3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핵발전소에서는 이제 그 핵연료를 태우게 되는데요. 예. 그 핵연료를 다 태우고 남으면 그걸 사용 후 핵연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열과 높은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별도의 수조에 넣어서 이제 식히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걸 하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로에서 끄집어내서 옮겨야 됩니다. 옮겨서 그 수조에 넣는 과정을 하던 과정에 잘못해서 이 사용 후 핵연료를 떨어뜨린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게, 떨어진 것 중에 일부는 그냥 한번 튕겨가지고 다시, 수조로 들어갔고, 그 중에 일부가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이 발전소 건물 안쪽에 그냥 떨어져 버린 거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의 노동자가 들어가가지고 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작대기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집어서 결국은 이제 수조에다가 넣어버린 그런 일들이 지금에서야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직접 가서 그걸 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서는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바로 옆에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직사할 수도 있는 정도의 아주 높은 방사선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2m에서 3m 정도 되는 작대기를 집었고 또 잠시 작업을 한 거지만은, 예. 지금 나와 있는 수치만으로도,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연간 피폭 한도에 한 10,000대 이상의 피폭을 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사실 당시에 정확하게 방사선 양이 얼마나 됐는지를 측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것은 추정치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예. 그것을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사용해 핵연료 바로 옆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핵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예. 한 5년 8개월 가까이 이게 숨겼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알려지게 된 경위도 좀 우연한 계기였다고요? 예.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국회 김재남 의원실에서 이제 이것을, 요즘 이제 한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 이제 이 내용이 마침 재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됐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이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수거하고 이걸 처리하는 작업의 위험성 대략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나 위험하다, 일반인들이 좀 생각하기에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핵 연료봉 바로 옆에 사람이 이제 바로 서 있다라고 할 정도라면은 수분 내에 사람이 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방사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후쿠시마 사고를 보통 기억을 하실 텐데요. 후쿠시마 1, 2, 3호기가 이제 폭발을 했는데 4호기도 폭발했습니다. 근데 4호기의 경우에는 발전소를 가동하던 중에 폭발한 것이 아니고 발전소를 멈춰놨는데도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관되고 있었던 사용 후 핵 연료가 뜨거워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수소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폭발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처럼 사실은 그것이 계속 냉각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이 차폐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바로 즉사시킬 수도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방사선과 그리고 추가적인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뜨거운 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 사용 후 핵 연료봉이라는 말은 북한 핵 관련해서도 많이 좀 나오는 단어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재처리해서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원자폭탄 만든다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 작업을 했던 직원, 최대 피폭설량이 허용치 범위 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단체는 터무니없는 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주장이 맞는 겁니까? 사실은 당시에 정확하게 측정기를 이제 원래는 달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이런 이제 방사선 구역에는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제 그 측정기를 달고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닌 거지요. 예. 따라서 지금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이걸 계산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기준치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선이 나오고 있고 이 작업에만 이제 한 몇 시간 정도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비폭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요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수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 사건만 가지고 별도의 조사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의 비폭이 있었고 그 해당 노동자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다시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조치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수원이나 뭐 원안위에서요? 당시에는 한수원만 알고 있었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원안위가 알게 된 거는 2013년도 작년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원안위조차도 사후에 알게 된 거죠. 예. 사후에 알게 된 다음에도 사실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요번에 요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초에 한수원이 이것을 이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한수원의 기본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중대성들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보고되고 알려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당시 2009년 3월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사업이라 그래서 수명 연장을 앞두고 대규모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가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사실은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앞두고 이러한 문제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좀 의혹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사정 때문에 좀 일부러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당시에 그 핵연료봉 직접 처리한 직원이요. 네. 이후에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현재 그 이후에 계속 코피를 쏟는다거나, 예. 뭐 이렇게 정확하게 병명이 특정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몸이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증세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선 피폭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시 이제 검진을 해봐야 되는 것이라서 현재 이분의 건강에 대해서도 좀 정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직원이 한수원 상대로 어떤 법적인 문제 제기나 내가 입은 피해 좀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기는 아직 안 한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알려지게 된 거는 이걸 어쨌든 이런 재판들이 있었던 것인데 예. 그 재판은 이제 건강과 관련한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별도의 사건으로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수원을 그 원전 비리에 좀 연루가 됐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퇴직한 네네. 상태인가요? 예, 현재는 한수원 직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예. 예. 뭐 가장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그 주변 지역 안전한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보통 이제 일상적인 경우라면은 그 이제 핵연료봉이라는 것은 별도의 이제 그 핵연료를 감싸고 있는 별도의 그 봉에 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밖으로 튀어나오지만 않았다면 들어가 있는 핵연료 봉이 깨지지만 않았다면은 사실은 핵연료 물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따라서 그 핵연료 봉만 잘 처리를 했더라면은 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다만 지금 이 핵연료 봉의 상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균열이 생겼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밖으로 새어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이제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누구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자체도 이 사실을 한 1년가량 숨겨왔었고요. 네네. 결국은 뭐 국회 차원에서 또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수원 원안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있었던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정확하게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방사선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큼의 피폭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먼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이런 종류의 일들은 특별히 이제 공개해야 될 의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고 중에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 연료봉이 이렇게 밖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이렇게 비슷하게 사람이 들어가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들에서는 관련한 규정을 바꾸고요.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환경단체나 국회 정의당 김재남 의원실에서 이때 당시에 그 피폭된 직원 혹시 뭐 신원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록으로는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뭐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재판 기록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을 함께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헌석 대표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긴급조치 구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고도 당시 수사와 재판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인권평화재단 회원들하고 민변이 긴급조치 변호인단을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 앞으로 적극 쟁점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당초 이 시간에 민주인권평화재단 준비위원회 양춘승 위원장 인터뷰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긴급조치 변호사단 간사였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님께 오늘 말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예, 우선 긴급조치 구호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긴급조치 구호라는 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75년도 5월 달에 발령된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 유신헌법을 개정하거나 청원하는 운동을 하거나 또는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경우에서 처벌되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 규정입니다. 예. 근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좀 요약해보면요. 이 긴급조치를 적용해서 수사 또 재판한 것, 그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긴급조치 자체가 헌법을
위배한 그런 조치다라고 이미 헌재나 이런 데가 결정한 사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이번 그 대법원 판결은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긴급조치 이혼이라고 해서 당연히 국가배상 인정되는 건 아니다. 최소한의 어떤 당시의 어떤 그 긴급조치는 사법심사 대상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법을 적용한 것들 관련해서는 이 법이 아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어떤 고문폭행 등의 위법행위, 불법행위 입증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실 이 30년, 40년이 지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고문폭행이나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게 사실상은 난망한 상태입니다.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인 문제에서 하는 큰 오점을 갖고 있죠. 어떤 면에서 좀 오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원래 2010년도 12월 달에 오종석 씨 긴급조치의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게 되면은, 당시의 긴급조치, 당시의 헌법, 유신헌법에 의해서나, 또는 현행 헌법에 의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겁니다. 그 이혼 사유라는 게 뭐냐면은, 발령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긴급한, 국가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고, 당시의 상황이 그러한 남북관계 어떤 긴장관계도 아니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령 목적, 발령 상황에 대해서도 이배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의 어떤 박정희 군사 정권의 어떤 긴급조치 발령행위 자체, 입법행위 자체가 이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이혼인 법령을 적용해서 적용했던 그 하수인 또는 수족과 같은 경찰관들의 고문폭행은 논외로 하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혼인빙자 가늠죄가 최근에 이혼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혼인빙자 가늠죄로 해서 구금되었던 사람들을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말하자면 이 현행 긴급조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가 맞는 거죠. 즉 당시에 혼인빙자 가늠죄가 규정됐을 때 하고 지금은 많은 국민들의 어떤 법관들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설령 이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는 이혼이라고 됐을 경우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게 맞지만 당시에 어떤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 작용, 입법행위도 하나의 어떤 국가의 행위니까 국가의 위법한 행위 자체로 인한 경우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또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일제시대 때를 비교를 해보면 일제시대 때 고문했던 고문 경찰관들의 고문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과연 국가배상을 해야지 국가에 부인돼야 되는가 이런 논리와도 와닿는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또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이 점입니다. 결국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변경한 거 아니냐. 전원합의체가 아닌 이 소부 판결을 통해서 사실상 판례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긴급조치 1호가 이혼 결정했던 것은 2010년도 12월 16일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었을 때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여태는 이때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관련 목적 등의 이혼이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의 국가상 판결에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입법행위여야만 된다라는 취지를 했던 거에서 사실상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사실상 국가 책임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판결 한번 났는데 다시 전원 합의체로 갈 수는 없는 사안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안은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한 500~600명 정도 되고 또 이 긴급조치라는 게 70년대를 관통하는 한국 근현대에서 가장 중대한 시기였던 점에 있어서 사법적인 심사 또 헌법학적인 측면에서도 판단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죠. 단순히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에 뿐만 아니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적용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구제라고 하는 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현실적으로 예, 그렇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5, 600명 정도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피해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보면 오들둘 사건과 한 분 같은 거 말씀드리자면은 예. 오들 사건이라는 게 그 김상민 열사 장례식 사건인데 75년 4월에 김상민 열사가 할복 자살을 합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면서. 예. 그래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사실은 그 시신이 강탈당하다시피 해서 화장당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서울대 학생들이 야 어떻게 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게 맞느냐라고 해서 5월 22일 날 그 장례식을 했었던 건데요. 그때의 어떤 분은 그때 연행되져서 3년을 삽니다. 3년 예. 복역해서 3년 복역하고 나서 강제징집을 또 3년을 또 합니다. 그 강제징 하고 나서 80년 5월 달에 또 예비검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역. 그래서 그건 약 7, 8년 내지는 한 9년 동안을 여러 가지 구금되어지고 군대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또다시 계엄사에 끌려가서 폭행당하고 또 인생이 정말 만신창이가 돼버린 그런 분도 있고요. 예. 어떤 분은 또 정말 막걸리 보안법 버스 기사의 차장이었던 분이 여인숙에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유신헌법이 문제다 이런 비판했다고 그래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1년 6개월을 살았던 사건. 그 외에도 숱한 억울한 사안들 이런 게 너무 많죠. 예. 앞서 좀 배경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청취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 그 박정희 정권 시절 좀 잘 모르는 세대들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긴급조치가 발동된 역사적 배경 어떤 거였습니까? 네,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신헌법의 태동이라는 게 그 전에 삼선개헌헌법이 있습니다. 삼선개헌 반대운동이 많이 69년도 있었고요. 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뭐냐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자기는 퇴임하겠다. 이런 밝혔는데요. 71년도에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비상조치를 통해서 유신헌법을 만듭니다. 예. 말하자면 유신헌법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스스로 박정희 스스로 만들었던 삼선헌법에도 위반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70년도 유신헌법에 대해서 개헌 서명운동이 전개됩니다. 장준하 선생님, 백기환 선생님 등등 당시에 이게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제야에서 상당히 힘을 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들었던 게 74년 1월 8일 날 기흥초 1호가 발동된 거죠. 기흥초 1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구와 마찬가지로 김구초를 비난하거나 특히 이제 유신헌법을 개정, 청원운동하면은 특히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하자고 얘기하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당시로서는 그래서 백기환 선생님하고 장준하 선생님 1호로 들어가서 오진 고문을 당하셨던 거죠. 예. 지금은 이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시대가 결국은 당시에 유신헌법도 긴급조치라고 하는 게 예.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 한참 지나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럴 리 없겠지만 개헌 논의하자고 하면 또 사형 처하는 그런 얘기라는 건데 좀 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 유신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고요. 예. 예. 이번 대법원 판결 어떤 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까지 우리 사법부가 무너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일련의 어떤 대법원의 판결들을 보게 되면은 인혁당 사건 같은 데서 지연이자 기산점을 변경해서 이미 가지평에서 주었던 보상금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고 국가가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걸 알지. 예. 또 민주화 운동 관련자법에 오면은 재판장 하위정이 있습니다. 즉 민주화 보장법에 의한 생활지원을 받게 되면 재판장 하위정이 적용되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재판 화해 규정에 의해서 원풍모방이나 또 동일방지 등 사건에서 기각하는 전례가 또 있습니다. 또 통상 그 채권자들의 채권 시효는 3년 내지 10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국가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3년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판례 변경을 통해서 시효가 6개월로 단축하는 그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그 1년의 어떤 민부상 재판상 하여정이랄지 시효 6개월 단축 문제랄지 지연이자 문제 같은 경우와 그리고 이번에 그 징후처치 이 판결 국가배상 판결과 같이 1년의 어떤 사법부의 그 역사 과거사 해결에 있어서 퇴행적인 해보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사법부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현재 어떤 그 보수 정권하고에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교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였습니다. 네.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다. 예,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답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총리라는 직함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전체를 모두 관리함, 예, 모두 다라는 뜻의 총자입니다. 예, 정홍원 총리께서 한자를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